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안개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아침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 마치 신선이 살 법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곤 하였답니다. 그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사연을 가슴에 품고 어린 아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아였고 그녀와 함께 지내는 5살, 난 아들의 이름은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설아는 원래 이 깊은 산골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고운 자태와 기품 있는 몸가짐은 평범한 여염집 여인과는 사뭇 다른 구석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궐 안에서 임금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왕비였으나 간신들의 모함과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구실로 억울하게 궁궐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쫓겨나던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지만 설아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채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멀리 떠나왔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당도한 곳이 바로 이 외딴 산골 마을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설아는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산비탈을 오르며 갖가지 나무를 뜯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고운 비단을 만지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으며 흙먼지가 묻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아들 산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산을 탔습니다. 등 뒤에 엎인 산이는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며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설아는 그런 아들에게 산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나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산아, 이것은 고사리란다. 비가 온 뒤에 쑥쑥 자라나는 아주 씩씩한 아이란다.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아는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으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곤 하였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처마보다도 지금의 낡은 초가집 지붕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임금님의 얼굴은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쫓겨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전히 간신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지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들 산이의 얼굴이 자랄수록 임금님과 너무나도 닮아간다는 사실이었으며 혹여 누가 알아챌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산이는 이제 겨우 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의젓하고 총명하여 동네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임금님의 강인함을 닮았고 입술의 미소는 설아의 온화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산이는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을 때면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흙을 털어내며 어머니, 제가 얼른 커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설아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평범한 삶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생활은 고요했지만 한편으로는 치열한 생존의 연속이었으며 설아는 산이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녀가 뜯어온 취나물과 도라지, 그리고 향긋한 더덕은 마을에서도 그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아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직한 태도와 정성 가득한 나물들을 보며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산이를 데리고 조만간 열릴 큰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기로 결심하고 며칠 밤을 꼬박 새워 나무를 말리고 정성껏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며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장터가 열리기 전날 밤, 설아는 잠든 산이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여 밖으로 나와 달빛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혹시라도 궁에서 내려온 관리들이나 예전 얼굴을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쌀독이 비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부처님께 우리 아이만은 무사히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밤새 바람소리가 문창살을 흔들었지만 설아는 산이의 손을 꼭 잡고 짧은 잠을 청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드디어 장날 아침이 밝아오자 설아는 머리에 수건을 눌러쓰고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무거운 나물 바구니를 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아장아장 걸으며 생전 처음 가보는 큰 장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산이의 모습은 천진난만하기 그지없었으나 설아의 마음은 한여름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산이의 얼굴이 눈에 띌까봐 아이의 머리에도 낡은 삿갓을 씌워주고 길을 재촉하며 깊은 숲길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목에는 벌써부터 인근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고 짐을 실은 소달구지의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설아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산이는 난생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과 시끌벅적한 소리에 조금 겁을 먹은 듯 설아의 다리 사이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어주며 무서워할 것 없다며 다독였지만 정작 자신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산이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장터는 온갖 물건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맛있는 전 굽는 냄새와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허공을 메웠습니다. 설아는 장터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가져온 멍석을 깔고 나물을 하나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물은 한눈에 봐도 싱싱하고 색이 고와서 금방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가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장사를 시작했고 산이는 어머니 곁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며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어머니의 장사를 돕는 신효를 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장터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설아의 바구니는 조금씩 비워져 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줄곧 땅바닥만을 내려다보았지만 산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끔 삿갓을 들추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설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아이의 삿갓을 다시 눌러 씌워주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가 피하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되뇌며 손에 쥔 엽전 몇 푼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설아는 산이에게 배고프지 않느냐고 다정하게 물으며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맛있게 받아 먹으며 어머니, 장터는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맛있는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참 많아요.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지나가던 상인 중 한 명이 산이를 유심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참 잘생겼구먼. 누구 집 자식인지 몰라도 장차 큰 인물이 되겠어. 설아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고맙다는 인사도 채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면서
장터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설아는 이제 남은 나물들을 마저 팔고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가 잠시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거리는 바람에 그녀는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산이의 삿갓이 비뚤어졌을 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한 노파가 산이의 얼굴을 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설아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아이의 얼굴을 소매로 가려보았습니다. 안개골 마을의 평화로웠던 일상과는 달리 장터에서의 매 순간은 설아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곳에서 드러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사람의 인연과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설아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남편이었던 임금님을 다시 한번 떠올렸고 만약 그분이 이 아이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상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은 도라지 한 묶음을 들고 손님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장터 건너편에서는 이 마을의 실세라고 불리는 박초 씨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박초 씨는 장터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거두거나 좋은 물건을 헐값에 가로채기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는데 그의 눈의 구석에서 나무를 파는 설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미모와 기품이 박초 씨의 탐욕스러운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설아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주변 사람들은 박초 씨가 또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것을 눈치채고 숨을 죽였습니다. 박초 씨는 설아의 앞에 멈춰서서 지팡이로 나물 바구니를 툭툭 건드리며 이보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온 안악인가. 나물이 꽤 좋아 보이는데 전부 내 집으로 가져가야겠군이라며 위협적인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나리는 이미 주인 있는 나물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박초 씨는 단칼에 거절당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사겠다는데 토를 달다니. 네, 인연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장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잠들어 있던 산이가 깨어나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박초 씨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칫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와 고귀한 기운이 박초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괜히 헛기침하며 이 아이는 또 누구냐 생겨먹은 게 아주 고약하게 생겼구나라고 억지 트집을 잡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갔습니다. 설아는 산이를 등 뒤로 숨기며 박초 씨의 시선을 피하려 했었고 주변 사람들은 박초 씨의 횡포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무서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장터에서 오랫동안 국밥집을 운영해온 김 할머니가 다가와 박초 씨 앞을 가로막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사실 과거에 궁궐 수락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고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설아와 산이를 보는 순간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고 특히 산이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잔상을 발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박초 씨에게 나리, 이분은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온 가련한 과부인데 살 길이 막막해 나무를 팔러 나온 것이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김 할머니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박초 씨는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설아의 주머니를 뒤져 엽전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설아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산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떨림을 느꼈는지 작은 손으로 설아의 손가락을 꽉 쥐며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나쁜 아저씨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박초 씨는 당황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려 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포졸들이 소란을 듣고 다가오자 박초 씨는 침을 뱉으며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김 할머니는 서둘러 설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설아의 얼굴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으며 그녀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댁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구려. 특히 저 아이는 절대 남의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될 아이요라고 경고하듯 속삭였습니다. 설아는 김할머니의 말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으며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인지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나물 바구니를 챙기고 산이를 업은 채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장터를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시선과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려 마을로 향하는 외딴 오솔길로 접어들었고 산이는 어머니의 등에 엎여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본 노을은 유난히 붉게 타올랐고 설아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장터에서의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고 박초 씨 같은 인간이 한 번 눈독을 들인 이상 다시 괴롭히러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은 설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며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안개골 마을이 자신과 산이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으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아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어두운 방 안에서 산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늘 하루가 고단했는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임금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작은 옥비녀를 꺼내어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운명이 전하와 닿아 있는데 제가 감히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낮은 흐느낌만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가르며 흩어져 갔습니다. 장터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안개골 마을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지는 않았지만 설아와 산이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박초 씨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거나 밭일을 하다가도 설아의 오두막 쪽을 흘금거리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안악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군. 박초 씨 나리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었다지 뭐야. 라며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를 부풀려 나갔습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산이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며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캤고 가급적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발이 없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고 박초 씨가 장터에서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부풀려져 설아가 마치 대단한 배경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헛소문이 결국 자신과 아이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감하며 매일 밤 가슴을 졸였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박초 씨는 분풀이를 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설아의 정체를 밝혀내어 그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흉계를 꾸몄습니다. 박초 씨는 마을의 입이 가벼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느냐. 우리 같은 상놈이나 평민의 자식과는 눈빛부터가 다르더란 말이다. 혹시 역적의 핏줄이나 도망친 노비가 아니겠느냐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가는 여인들의 소식통이자 소문의 근원지였는데 설아가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주변은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앞집 안악조차 이제는 설아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빴고 아이들은 산이와 놀지 말라는 부모의 엄명을 받았는지 멀리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며 산이의 손을 더 꽉 쥐었으며 아이는 어머니, 왜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라고 물었지만 설아는 그저 사나. 우리는 산속 나무들과 친구가 되면 된단다라고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설아가 마을 사람들의 냉대를 견디며 지내던 어느 날 밤, 누군가 오두막의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방 안으로 피신시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더니 밖에서 들려온 것은 다름 아닌 장터 국밥집 김할머니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보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애구, 고생이 많구려. 마을 인심이 흉흉해져서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소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할머니는 설아에게 박초 씨가 관가에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초 씨 그자가 보통 독한 놈이 아니오. 아이의 생김새가 범상치 않다는 걸 빌미로 사또에게 연주를 대서 댁들을 잡아넣으려 하고 있소. 내가 궁궐에서 오래 있어서 아는데 저 아이의 얼굴은 이 깊은 산골에 있을 얼굴이 아니오라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할머니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라며 자신의 과거를 밝혀야 할지 고민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설아에게 당분간 장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산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한번 눈에 띄면 끝까지 쫓아오는 법이라오. 특히 저 아이의 눈망울은 왕실의 정기를 품고 있으니 세상에 드러나면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오라는 할머니의 조언은 설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할머니가 가져다 준 국밥을 산이에게 먹이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 연신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는 그저 아이를 무사히 키우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 오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설아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은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지냈으며 산이에게도 마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산이는 답답해하며 마당의 개미를 관찰하거나 흙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지만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초 씨가 보낸 하인들이 오두막 주변을 배회하며 감시하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담벼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고 설아는 낫을 손에 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박초 씨의 말이 맞다며 설아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히 사는 과부일 뿐이라며 동정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오래 산 훈장 어르신은 사람의 귀천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늘 박초 씨가 공연한 소란을 피워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구나라며 박초 씨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박초 씨는 이미 관가의 이방과 결탁하여 설화의 오두막을 수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훈장의 말도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방해꾼으로 여겨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설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아이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나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5살인 산이를 데리고 이 험한 산길을 지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고 무엇보다 궁궐의 감시망이 전국에 뻗어 있을 텐데 도망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며 제발 우리 산이가 무사히 자라게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쳐 드릴게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밤바람에 흩어질 정도로 가팠습니다. 설아는 아들의 용기에 큰 위안을 얻으면서도 아이의 당당함이 오히려 화를 부를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산이에게 늘 겸손하고 남의 눈에 띄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왕의 핏줄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빛이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설화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이미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마을 입구에 낯선 행색의 선비 한 명이 나타나 주막에 머물며 마을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범상치 않은 풍채를 지니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묻고 다녔는데 특히 최근에 이사온 과부와 아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혹시 관가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인가 싶어 몸을 사렸지만 박초 씨는 그 선비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조력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접근하여 설화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초 씨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설화를 유부로 몰아세웠습니다. 박초 씨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선비는 아무런 대꾸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선비는 밤늦게 홀로 설화의 오두막 근처를 거닐며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설화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선비의 정체는 사실 임금의 명을 받고 사라진 왕비를 찾기 위해 전국을 유람하던 비밀 어사였으며 그는 안개골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운명적인 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화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박초 씨가 보낸 자객들이나 관가의 무리들이 들이닥칠까봐 매일 밤 지옥 같은 공포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작은 소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구석에 몸을 웅크렸고 산이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설화는 만약 내일 당장 집을 떠나야 한다면 산이에게 무엇을 입히고 무엇을 먹여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짐작하며 보따리를 쌌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밑은 거무스름하게 변했고 몸은 나뭇가지처럼 수척해져 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아이들 사이에서도 괴상한 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이를 도둑놈 자식이라 부르며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 감춰진 잔인함은 설화의 가슴을 난도질했고 산이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홀로 마당 구석에서 흙장난을 쳐야 했습니다. 설화는 그런 산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절망의 도시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초 씨가 마침내 관가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설화의 오두막 앞에 나타나 대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에 있는 요부는 당장 나와라. 관가에서 네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수색하러 왔다라는 박초 씨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만 산이의 손을 꼭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왕비 시절의 기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박초 씨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초 씨는 포졸들에게 집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가재 도구를 내동댕이 치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아수라장이 된 집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산이가 다치지 않게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포졸 중 한 명이 벽장에 숨겨진 낡은 괴짝을 발견하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설아가 소중히 간직해온 옥비녀와 비단옷 한 벌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초 씨는 그것을 낚아채듯 들어 올리며 이것 봐라, 평범한 과부가 이런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 이것은 필시 훔친 것이거나 반역의 증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짝이는 옥비녀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설화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초 씨는 기고만장해져서 설화를 끌어내라고 포졸들에게 재촉했고 설화는 그것은 내 물건이니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설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 때 산이가 달려들어 포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우리 어머니 놓아주세요. 이 나쁜 놈들아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산이의 작은 저항에 포졸은 화가 나서 아이를 걷어차려 했고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에서 지켜보던 김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멈추시오. 이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무도하게 구는 것이오? 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할머니의 용기에 몇몇 마을 사람들도 동조하여 박초 씨의 횡포에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박초 씨는 오히려 할머니를 밀쳐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설아에게 도망치라고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포졸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설아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끼며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선비가 천천히 걸어나와 박초 씨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선비의 소나기 힘은 대단하여 박초 씨는 비명을 지르며 옥비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선비는 낮은 목소리로 관가에서 나온 자들이라면 절차를 지켜야지. 어찌하여 아녀자와 아이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인가라고 꾸짖었습니다. 박초 씨는 아픈 팔을 문지르며 너는 또 누구냐? 외지인은 상관 말고 물러나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선비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구원자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선비는 바닥에 떨어진 옥비녀를 정중히 들어올려 먼지를 털어낸 뒤 설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설화는 그 선비의 눈빛에서 낯익은 그리움을 발견하고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초 씨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포졸들에게 선비까지 잡아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고 포졸들이 선비를 에워싸며 칼을 빼들자 장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
산이를 품에 꼭 안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비는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마패가 아닌 작은 문양이 새겨진 금패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직인이 찍힌 특별한 패였으며 그것을 본 포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초신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어리둥절해 하다가 선비의 정체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하고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설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선비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선비는 설화를 향해 깊이 절을 올리며 마마.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전하께서 마마를 매일 밤 그리워하며 찾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설화가 정말로 왕비였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설화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으며 장터에는 묘한 정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초 씨의 탐욕이 불러온 소동은 결국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안개골 마을의 밤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허리를 깊게 굽혀 설화에게 마마라 부르자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으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닫고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앞에 엎드린 선비를 바라보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곳을 아셨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선비는 그저 눈물을 훔치며 마마를 모시러 왔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화가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 고귀한 신분의 왕비였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박초 씨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짚고 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괴롭히던 박초 씨를 보며 증오보다는 허망함을 느꼈고 그동안 산골에서 보낸 고단했던 5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잡은 채 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저 아저씨가 왜 어머니를 마마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했지만 설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장터의 소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사실 임금님은 이미 근처 주막에 머물며 민심을 살피는 잠행 중이었고 어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한달음에 장터로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5년 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내쫓았다는 죄책감에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으며 전국을 샅샅이 뒤져 그녀를 찾으라고 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장터 사람들은 일제히 길가로 엎드렸고 설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산이의 손을 더욱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가마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임금님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장터 어귀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님은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나와 멀리 서 있는 설화를 발견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수척해진 설화의 모습을 본 임금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떨리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설화 역시 전하를 뵙는 순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설화의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머물렀는데 그 아이는 누가 봐도 임금님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산이는 낯선 남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임금님의 눈을 마주보며 누구신데 우리 어머니를 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와 눈빛에서 왕실의 위엄을 발견한 임금님은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큰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설하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이 아이의 이름은 산이라고 지었으며 전하께서 주신 옥비녀를 팔지 않고 간직하며 이 아이를 지켜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임금님은 산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아이가 정말 나의 아들이란 말이냐고 물으며 오열했고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임금님의 눈물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모함으로 쫓겨난 왕비가 사실은 임금님을 꼭 닮은 원자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금세 장터를 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임금님은 산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고 아이는 낯선 품이었지만 따뜻한 온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순간에도 어둠의 그림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으니 5년 전 설화를 모함하여 궁궐에서 쫓아냈던 권신들의 수하가 장터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자의 존재가 드러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을 직감하고는 이 기회에 모자와 임금님을 한꺼번에 해치우려는 무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초씨가 거느리던 장사들과 미리 매수해둔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살벌한 전장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하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임금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설하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사방에서 나타난 검은 옷의 무리들이 임금님의 행차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박초씨는 이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으나 어사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괴한들은 칼을 빼들고 임금님을 향해 달려들었으며 호위무사들은 즉시 대응에 나섰으나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설하는 산이를 자신의 몸 아래 숨기고 임금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과거 설화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가문의 자객이었으며 그는 임금님에게 화살을 겨누며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그는 원자가 가짜이며 왕비를 사칭하는 요부를 처단해야 한다고 선동하며 장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으나 임금님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아라. 누가 감히 왕실의 핏줄을 부정하느냐 라고 소리치시는 임금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장터에 울려 퍼졌고 자객들은 순간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아이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기에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마을의 김할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과거 수라간에서 임금님의 어린 시절을 직접 보필했던 사람으로서 산이의 발바닥에 있는 붉은 점을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왕실의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특유의 점이 산이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괴한들은 당황했고 임금님은 즉시 확인에 나섰습니다. 산이의 발바닥에는 정말로 선명한 붉은 점이 있었으며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 자객들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객들은 정체가 탄로나자 최후의 수단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왔지만 임금님은 직접 칼을 뽑아들고 설화와 산이를 보호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의 검술은 예리하고 강인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괴한들을 하나둘 쓰러뜨려 갔습니다. 설하는 임금님의 뒷모습에서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오직 전하께서 무사하시기만을 바랐습니다. 산이는 무서운 칼싸움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설하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인근 고을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군들이 합류하면서 승세는
임금님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괴한들은 대부분 생포되거나 사살되었고 자객의 우두머리는 끝내 자결하며 죄를 씻으려 했으나 임금님은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그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장터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고 바닥에는 흩어진 나물들과 부서진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설아에게 다가와 다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고 설아는 전하의 상처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임금님은 박초 씨를 앞으로 불러내어 그의 죄상을 낱낱이 꾸짖으셨습니다. 무고한 여인과 아이를 괴롭히고 감히 왕실의 핏줄을 모독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박초 씨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시절 동안 설아 모자를 도와준 이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괴롭힌 자들에게는 벌을 내릴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정말 왕비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반성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산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산골에서의 소박했던 삶이 그리우면서도 아이의 장례를 위해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설아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으며 빼앗긴 모든 권리와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장터의 소문은 이제 영웅담으로 변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받기 시작했고 설아와 산이의 이야기는 안개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마을의 훈장 어르신과 김할머니를 불러치하하며 그들의 현명함과 용기를 칭송하셨고 특히 김할머니에게는 궁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그저 마마와 원자 아기씨가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장터에는 따뜻한 햇살이 다시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남아있는 권신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임금님은 서둘러 환궁 채비를 하셨습니다. 그는 설아와 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경비를 세웠고 자신도 끝까지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아는 5년 전 쫓겨날 때의 두려움 대신 이제는 든든한 임금님과 사랑스러운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산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가마와 군사들의 모습에 호기심을 보이며 아버지인 임금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 임금님은 아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설아는 자신이 살던 작은 오두막에 들러 짐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낡은 도구들과 산이의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담던 바구니와 흙이 묻은 집신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이 가난한 시절의 기억이 앞으로 궁궐 생활에서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임금님도 오두막 안을 둘러보며 설아가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고는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부엌 구석에 남은 쌀로 마지막 밥을 지어 임금님과 산이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비록 거친 보리밥과 산나물 뿐이었지만 임금님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셨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에 행복해하며 밥투정도 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소박한 식사는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마주 앉은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오두막 안에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무사들도
이 훈훈한 광경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오두막 앞까지 배웅을 나와 있었으며 저마다 작은 선물이나 먹거리를 들고 와 설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곡식과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명을 내리셨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초 씨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맹세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설아는 산이를 데리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에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전하를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나라의 대들보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산이도 어머니를 따라 작은 손을 모으고 절을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바람이 살랑이며 마치 부모님이 대답이라도 하듯 설아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고 설아는 이제 정말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쯤 멀리서 김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가마 문을 열고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남겼고 할머니는 꼭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개골 마을의 수려한 풍경이 조금씩 멀어지며 설아의 마음속에는 시원섭섭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임금님은 설아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다독였고 산이는 가마 안에서 신기한 장식들을 만지작거리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목마다 왕비의 귀환과 원자의 탄생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은 5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왕비를 동정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복위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설아는 가마창 너머로 보이는 백성들의 미소를 보며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산이에게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설아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그녀가 정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국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일행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에서 임금님과 설아는 나란히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이는 호위 무사들에게 목검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즐거워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설아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으며 5년 전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고달픈 시절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텐트 안에서 설아는 산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궁궐에서 부르던 자장가가 아닌 산골 마을에서 불러주던 소박한 노래였지만 그 멜로디는 강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임금님은 밖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내일이면 도착할 궁궐에서의 힘든 싸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악인들이 벌을 받을 준비가 된 이 밤, 안개골 마을의 왕비와 아이는 가장 평화로운 꿈을 꾸며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안개골 마을의 넓은 공터에는 임금님의 명에 따라 큰 천막이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어제의 소동으로 설아가 진짜 왕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공터를 바라보았으며 그 중심에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신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년 전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기고 설화를 다시 국모의 자리에 올리는 한편 마을의 악한 무리를 처단하여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설화는 이제 낡은 무명옷을 벗고 임금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정갈하고 품위 있는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잃어버렸던 왕비의 기품이 다시금 내려앉아 보는 이들을 감탄케 하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임금님과 똑같은 작은 비단 도포를 입은 산이가 늠름하게 서 있었는데 아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의젓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의 고귀한 자태를 보며 어찌 우리가 이런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가장 먼저 밧줄에 포박된 채 끌려 나온 박초 씨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셨고 박초 씨는 어제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목숨만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는 소인이 눈이 멀어 감히 마마와 원자 아기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으나 임금님의 표정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박초 씨의 죄는 단순히 개인을 괴롭힌 것을 넘어 왕실의 권위를 능멸하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한 것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죄였던 것입니다. 이어 임금님은 어제 생포한 자객들을 광장 한복판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엄중히 추궁하셨으며 자객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임금님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궁궐 내에서 설화를 시기하여 내쫓았던 권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설화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산골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들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객들의 자백이 이어질 때마다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으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한양으로 파발을 보내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엄명을 내리셨고 이제야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전하의 단호한 결단을 지켜보며 비로소 지난 5년간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으며 산이의 미래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초 씨에게는 마을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는 평생 안개골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영구히 추방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초 씨는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며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으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마을에는 다시금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권력이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산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신문과 처결이 끝난 뒤 임금님은 자리를 정돈하고 설화의 손을 정중히 잡으며 마을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녀가 이 나라의 유일한 왕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5년간 이분을 고생시켰으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백성들은 안심하고 이분을 국모로 받들라는 임금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설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백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부족한 저를 5년 동안 품어준 이 마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장터 공터에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잔치가 벌어졌으며 임금님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풍성한 음식과 술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손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깃국이 끓여졌고 고소한 전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도 잠시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마을 친구들과 어울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맛있는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왕비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서먹해했으나 그녀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말을 건네자 이내 마음을 열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잔치 한편에서 김할머니는 설아의 곁을 지키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고 설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마의 덕이 높으시니 하늘이 도우신 것이지요. 이제 궁궐에 가시면 원자 아기 씨를 훌륭한 임금으로 키우는 데만 전념하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설아는 할머니에게 궁궐에서 함께 지내자고 다시 한번 청했지만 할머니는 이 산골이 편하다며 정중히 거절하셨고 대신 언제든 찾아오라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임금님은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고충을 직접 들으시며 그들의 생활을 살피셨고 그동안 박초 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들에게는 위로금과 함께 땅을 돌려주셨습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은 임금님의 어진 정치를 칭송하며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설아는 오두막에서의 가난했던 생활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음을 느끼며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이 결국은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악사들이 풍물을 치며 흥을 돋우기 시작했고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안개골 산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임금님과 설아도 함께 어깨춤을 추며 백성들의 기쁨에 동참하셨고 산이는 그 신기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달빛이 은은하게 마을을 비추자 시끌벅적하던 잔치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설아와 함께 잠시 조용한 냇가로 자리를 옮겨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일 있을 한양으로의 행차를 준비했습니다. 설아는 전하, 제가 다시 궁궐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내가 너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니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산에는 하루 종일 많은 일이 있었던 탓인지 임금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곤히 잠들었으며 그 평화로운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님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겪어야 했던 5년의 공백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다짐하며 설아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설아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다가올 내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고요한 밤의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훈장 어르신이 다가와 작별의 인사를 전하며 마마께서 머무셨던 이 오두막은 저희 마을에서 소중히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희망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그 말에 감동하여 훈장 어르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안개골 마을은 이제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설아와 산이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고향 같은 장소가 되었으며 그녀는 이곳에서의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행이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길가에 길게 줄을 서서 배웅을 하였습니다. 어제까지 냉대했던 사람들도 진심 어린 눈물로 사죄하며 설아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설아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오두막을 돌아보았고 그 낡은 석가래와 구석진 부엌마저도 이제는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나중에 다시 놀러 오겠다고 약속을 남겼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장엄하게 전진하기 시작했고 가마는 흔들리며 험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가마창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안개골 마을의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이곳에 처음 올 때 가졌던 절망감과 지금 떠나며 느끼는 희망을 비교해보며 인생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의 섭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난 비운의 왕비가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아는 진정한 국모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도중에 보이는 들판에는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고 농부들은 임금님의 행차를 보자 일손을 멈추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전해져 인근 고을의 수령들도 모두 나와 임금님을 영접하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설아는 백성들의 환대를 보며 자신이 궁궐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산이는 가마 안에서 임금님이 주신 작은 장신구들을 가지고 놀다가 문득 어머니, 이제 우리는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설아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릿해지면서도 그럼 이제 산이는 배고플 일도 없고 무서운 사람들을 피할 일도 없을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활짝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가마 밖까지 새어나가 길을 가던 병사들의 입가에도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행차의 규모는 더욱 커졌고 궁궐에서 마중 나온 신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설아를 모함했던 권신들은 이미 파직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궁궐 안은 왕비의 귀환을 축하하는 장식들로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설아는 궁궐의 거대한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이 맺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곁에 있는 임금님의 단단한 손길을 느끼며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5년 전 차가운 눈총을 받으며 떠났던 그 문을 이제는 수천 명의 환호 속에 당당하게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궁궐 연못가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설아가 머물던 정각은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수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처소에 들어서며 익숙한 향기와 가구들을 보며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상궁들과 나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맞이했고 마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마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설아는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이제 괜찮으니 울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왕비의 복위를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임금님은 설아의 곁에 앉아 끊임없이 음식을 권하며 그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산이는 원자로 책봉되어 정식으로 왕실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이의 영특한 모습은 신하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설아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 속에서도 문득 안개골 마을의 고요한 밤과 차가운 공기를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임금님과 설아는 산이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누워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하, 저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박초 씨와 그 일당들이 마을 백성들에게 돌려준 재산이
정말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는 설아의 말에 임금님은 그녀의 어진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비서관을 불러 상황을 확인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설아는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치유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기와 지붕을 타고 내려와 설아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꿈을 꾸지 않았으며 곁에서 잠든 임금님과 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음악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5년 전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고단한 여인은 이제 온 나라 백성의 사랑을 받는 국모가 되어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안개골 마을에서의 시련은 끝이 났고 그녀의 삶은 이제 따뜻한 봄날 같은 나날들로 가득 채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궁궐에서의 첫 아침이 밝아오자 설아는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산골 오두막의 거친 천장 대신 화려하고 정교한 문양의 단청이 그녀의 눈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고 비단 이부자리의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지친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신의 손을 꼭 쥐어보았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궁궐의 고요한 아침 풍경과 나인들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비로소 모든 고생이 끝났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묵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이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방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피며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품에 쏙 안겼습니다. 아이는 궁궐의 넓은 복도와 높은 담벼락이 조금 생경한 듯 했지만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이내 안심하고는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아는 산이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겨주며 이제는 산속에서처럼 푸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으나 산이는 오히려 산속에서 뛰어놀던 시절을 떠올리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적막했던 정각 안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나인들은 원자 아기 씨의 영특함과 귀여움에 감동하여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아침 정사를 돌보기도 전에 설아의 처소를 찾아와 모자의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셨으며 그들의 얼굴에 비친 평온함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임금님은 설아의 손을 잡으며 지난 5년 동안의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산이는 임금님의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아버지라 부르는 법을 연습했고 그 서툰 목소리에 임금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이제 차가운 정치가 아닌 가족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설아는 자신이 돌아온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임금님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설아는 공식적인 복위 의례를 위해 화려한 국모의 예복을 갖추어 입었으며 그녀가 대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5년 전 그녀를 모함했던 무리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충직하고 어진 신하들이 모여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만세를 외쳤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임금님의 곁에 나란히 앉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하였고 그 위엄 있는 모습은 온 나라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산이 또한 원자로서 당당하게 그 곁을 지키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찬탄을 자아냈으며 궁궐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희망차게 변했습니다. 설아는 복이 된 후 가장 먼저 안개골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뜯었던 나물들의 향기를 기억하며 마을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두툼한 비단옷과 넉넉한 양식, 그리고 마을의 다리를 새로 놓을 수 있는 자금을 정성껏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김 할머니를 위해서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약재와 차를 따로 챙겨 보내며 그녀의 건강을 기원하는 편지를 직접 적어내렸습니다. 설아는 비록 신분은 다시 높아졌으나 마음만은 여전히 그 소박한 산골 마을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신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평범한 백성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려 매일 밤 스스로를 경계하였습니다. 궁궐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설아는 산이의 교육에도 정성을 쏟기 시작했지만 학문보다는 인성과 덕성을 먼저 가르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녀는 산이에게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에 농부의 땀방울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지, 그리고 산골에서 보았던 작은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배울수록 겸손해졌고 궁궐의 아랫사람들에게도 늘 따뜻한 말씨와 배려를 잊지 않아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아들을 보며 설아의 현명한 교육 방식에 감탄하였고 자신이 부재했던 5년 동안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설아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임금님과 산이를 위해 궁궐 수라간이 아닌 자신의 처소작은 부엌에서 직접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보고 싶다고 청하였습니다. 나인들은 극구 말렸으나 설아는 산골에서 먹던 그 맛을 임금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여냈습니다. 화려한 금그릇 대신 수수한 사기그릇에 담긴 음식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아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맛을 냈습니다. 임금님은 설아가 무쳐준 취나물을 한 입 드시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생과 보이지 않는 노고를 맛으로나마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내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가족은 달빛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궁궐 연못가를 산책하며 지난 세월에 대한 회포를 풀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산이는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비단잉어들을 보며 신기해했고 임금님은 아이를 등에 업어주며 궁궐의 역사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셨습니다. 설아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문득 장터에서 나무를 팔며 불안에 떨던 5년 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으나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현재의 행복을 더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조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슬퍼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직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찬란한 나날들만을 생각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궁궐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고 정각마다 은은한 등불만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설아는 산이를 품에 안고 침소에 들어 아이에게 오늘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한 것과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좋았다고 대답하며 어느새 스르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설아는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에 감사하였으며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를 이토록 편안하게 재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임금님은 잠시 집무실로 돌아가 남은 정사를 돌보시다가 다시 설아의 처소로 돌아와 그녀가 아직 깨어 있는지 확인하러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설아는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다가 임금님을 보고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으며 그녀가 적고 있던 것은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건의 사항들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의 어진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밤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쉬자고 권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됨을 느끼며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밤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하고 자리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궁궐의 밤은 산골의 밤보다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졌으며 설아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기가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있겠지만 임금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밤바람이 창호를 가볍게 흔들며 지나갔지만 그것은 이제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축복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설아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궁궐의 나인들과 상궁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궁궐을 돌보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살피고 도와주는 자비로운 국모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설아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게 되었고 궁궐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밝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궐 밖으로까지 퍼져나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왕비의 인품에 대한 칭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나라는 점차 태평성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산이는 이제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매일 아침 엄격한 훈육관들과 함께 학문을 닦으면서도 산골에서의 야성미와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가끔 장터에서 보았던 장난감들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임금님이 선물해 주신 작은 목검을 가지고 무예를 익히며 강인한 군주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설아는 그런 아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산이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궁궐의 마당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산이의 모습은 왕실의 미래가 밝음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설아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기쁨과 온화함이 깃들게 되었으며 그녀는 매일 아침 사당을 찾아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결국은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으며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상소문들을 꼼꼼히 살피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필요한 곳에는 직접 구호 물자를 보내는 등 발로 뛰는 정치를 실천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왕비를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따랐으며 그녀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었지만 궁궐 안은 설아가 마련한 따뜻한 온돌과 정넘치는 분위기 덕분에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산골에서 가져온 말린 나물들을 꺼내어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임금님과 함께 나누어 마시며 다가올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님은 설아가 제안한 민생 구율책들이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기뻐하며 그녀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내다보며 소복이 내리기 시작하는 첫눈을 맞이했고 그 하얀 눈송이들은 마치 이 나라의 미래를 축복하는 꽃가루처럼 아름답게 온 세상을 덮어나갔습니다. 설아는 이제 자신의 자리가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실감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낮은 곳에 두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잠행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때마다 자신이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시절의 초심을 되새기며 자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관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어 탐관오리들이 자취를 감추고 청렴한 기풍이 조정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안팎으로 평온해졌으며 이웃나라에서도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부러워하며 사신을 보내 예우를 표할 정도로 국격이 높아졌으며 설아는 그 중심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산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임금님의 곁에서 국정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닮아 강직하면서도 어머니를 닮아 부드러운 성품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안개골 마을의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설아는 나중에 좋은 기회에 다시 방문하자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실제로 설아는 마을을 잊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들을 보내 마을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안개골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왕비가 머물렀던 성지라 부르며 소중히 아끼고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어느 날 밤 설아에게 자신이 왜 5년 전 그토록 쉽게 모함에 넘어갔었는지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두를 의심해야 했던 고독한 왕의 자리가 때로는 눈을 멀게 했음을 시인하시며 앞으로는 오직 설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아는 그 고백을 듣고 임금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독함을 이해하며 그를 감싸 안았고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보이지 않는 벽까지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이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왕실의 화합을 넘어 나라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아주 깊어 모든 촛불이 꺼지고 달빛만이 궁궐의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산이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신선들이 백성들을 돕는 아름다운 환상 동화였으며 아이는 그 목소리에 취해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설아는 잠든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자신의 처소 침상에 몸을 뉘어 깊고 긴 호흡을 내뱉으며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이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으며 오직 현재의 이 고요함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5년의 길고 긴 터널 끝에 도달한 이 빛나는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진심을 다해 살아온 삶에 대한 하늘의 보답임을 믿었습니다. 밤의 정막은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잠의 요정을 기다리며 천천히 눈꺼풀을 내렸습니다. 창밖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설아에게 안녕과 평화를 약속하는 자연의 메시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꿈속에서나마 그리웠던 부모님을 만나 오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모든 생명이 잠든 시각에도 설아의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머물며 내일의 태양이 뜰 때까지 그녀의 단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왕비로서 그리고 하나이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로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고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으니 당신도 이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설아와 산이가 보낸 그 고달팠던 시간들도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었듯이
당신의 내일도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빛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궁궐의 은은한 향기와 고요한 밤의 운치를 상상하며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는 춥고 외로운 밤이 아닌 임금님의 따뜻한 품 안 같은 아늑한 꿈속에서 행복한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내일 아침에는 당신의 창가에도 설아가 보았던 그 눈부신 햇살이 가득 비치길 기원합니다. 예리하기 속의 왕비는 이제 당신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입니다. 고생 많았구나.